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자료죠. 그렇죠? 이거는 주제 복합 지문, 두 개의 지문이 이제 하나로 합쳐져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인문 예술 지문이니까 아까 우리 앞에 거보다는 좀 더 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세계는 그것을 대면한 각 인식 주체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드러난다. 가장 1차적이고 일반적인 세계는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이며, 자, 가장 1차적이고 일반적인 세계는 바로 뭐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인식 주체들은 바로 뭐다? 각자가 지닌 조건에 따라서 현실 세계를 다양하게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문학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뭐다? 자, 우리가 글을 이해할 때도 굉장히 뭔가 똑같은 글을 읽어도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학교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바로 뭐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학교에서 교과 과정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알겠죠? 바로 그 내용을 조금 어렵게 설명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인식 주체들을 각자가 지닌 조건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쓰는 말을 사용하면은 이걸 바로 뭐다? 배경 지식이 된다. 직접적으로 직접 경험한 것과 간접 경험한 걸 합쳐서 다 배경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한 예로 각 인식 주체는 서로 다른 가시 및 가청 범위를 가지며, 가시,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그 다음 가청, 들을 수 있는 범위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정말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소리만 듣고 자기가 직접 보는 것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즉 바로 내 주변에, 우리나라 안에서, 그것도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만 국한돼서 사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해외도 놀러 다니고 우리나라 곳곳도 놀러 다니고 하니까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범위는 훨씬 더 넓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사람마다 바로 뭐다? 서로 다른 가시 및 가청 범위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신체적 지각의 차이에 따라서 그들이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도 각기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식 주체라고 하는 존재들은 어떻다? 서로 다른 가시 및 가청 범위를 가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신체적 지각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죠? 그들이 경험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도 각기 달라질 수밖에 없다. 신체적 지각의 차이라고 하는 건 바로 요거라는 거죠. 자, 또한 인식 주체는 일상 언어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를 인식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바로 뭐다? 일상 언어를 바탕으로 현실 세계를 인식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연속된 시간을 시분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일상 언어는 연속된 세계를 분절하여 인식하게 만든다. 자, 일상 언어의 특징은 사실 여기 있다는 거죠. 바로 연속된 세계를 분절하여 인식하게 만든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게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기도 하고, 알겠죠? 좀 철학적인 얘기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실제로 언어라고 하는 것을 철학자들이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 원래 자연은 연속돼서 존재를 한다고 해요. 알겠습니까? 자,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합시다. 무지개는 몇 가지 색깔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7가지, 빨주, 노초, 파남보 7개의 색깔로 이루어졌다고 흔히 얘기를 해요. 알겠죠? 그런데 무지개를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정말 빨, 주 이렇게 돼 있을까? 아니에요. 사실은 빨간색에서 주황색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에 점점 마치 그라데이션처럼 색깔이 점점 넓어지더니 주황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걸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걸 그러면 우리는 무지개는 7가지 색깔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 그렇지?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무지개는 뭡니까? 우리가 셀 수 없이 뭡니까? 굉장히 수많은 색깔로 이루어진 게 바로 무지개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무지개를 인식하면 여러분들은 무지개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무지개를 상상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들은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다 나누어서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왜? 그 대상을 정확하게 지칭하고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분석하고 발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철학적인 말로 얘기를 하면은 철학은 연속적인 자연을 그러니까 연속적인 자연을 분절해서 인식한다라고 언어는 그렇게 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자, 인식 주체들의 세계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치? 자, 가장 1차적이고 일반적인 세계라고 하는 건 바로 인식 주체가 경험하는 현실 세계를 나타내는데, 그쵸? 자, 이 세계를 어떻게 각자가 지닌 조건. 자, 이것이 밑에서 얘기했던 바로 뭐다? 서로 다른 가시 및 가청 범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에 따라 현실 세계를 다양하게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현실 세계를 다양하게 인식한다는 말은 이걸 바로 뭐다? 일상 언어를 바탕으로 인식을 한다는 말이고, 자, 이때 일상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바로 뭐다? 연속된 세계를 분절하여 인식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의 또 다른 예로는 우리가 동물을 분류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동물을 분류할 때 우리는 딱딱 규정에 맞게 나눠놨어. 그치? 포유류, 영장류, 파충류, 양서류, 조류 이렇게 나눠놓는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데 우리가 실제 동물들을 보면 어때? 뭔가 좀 섞여 있는 애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알겠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래류, 돌고래라든지 그런 고래류만 보더라도 얘네들은 물고기처럼 바다에 사는데 뭡니까? 포유처럼 새끼를 낳아. 알겠습니까?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동물들 막 섞여 있는 모습. 그리고 인류의 진화 과정을 보면 또 어때? 처음에는 하나였던 것이 뭡니까? 점점 환경에 따라 분화가 돼서 나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모든 동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동물들은 자연이라고 하는 건 그냥 하나의 연속된 세계로 존재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버리면 동물을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동물이 이렇게 각각의 언어로서 분류를 해가지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자, 안 내려가. 자, 그런데 자, 신체적 지각이나 일상 언어는 고정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점이 자, 신체적 지각이나 일상 언어는 고정적이지가 않다는 겁니다. 자, 운동선수처럼 반복적 수련을 하거나 안경 등의 도구를 이용하면 인식 주체들이 지닌 조건은 달라질 수 있으며 새로 도입된 낯선 언어가 시간이 흐르면서 일상 언어로 자리 잡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이제 주의할 점은 바로 뭐다? 그렇죠? 단, 자, 신체적 지각이나 일상 언어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인식 주체들에 의해 드러나는 각각의 세계는 세계 전체를 이루는 여러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인식 주체들의 인식 조건은 다양하므로 각각의 인식 틀에 따라 저마다의 얼굴, 즉 각각의 존재면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말은 어렵지만 사실은 정말 별 내용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내용을 조금만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내용 별거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바로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식 주체, 즉 사람 우리들이 되겠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각각의 사람들이 세상을 뭡니까? 각각의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똑같은 세상을 봐도 그 세상을 우리는 같게 본다, 다르게 본다? 그렇지, 다르게 인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즉, 그 인식 주체가 인식한 세계의 모습이 바로 뭐다? 존재면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인식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조건들이 바로 뭐다? 각각의 인식 틀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인식 틀은 뭡니까? 첫 번째로는 위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신체적 조건도 하나의 틀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인식 주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인식 틀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세상을 각각 다르게 바라본다는 거야. 즉, 똑같은 뭡니까? 이 세상이라는 거 있지만 A라는 사람은 이쪽에서 바라보고 B라는 사람은 이쪽에서 바라보고 C라는 사람은 이쪽에서 바라보니까 이것 세상들이 전부 다 다르게 보인다는 거고, 이러한 모습들, 얘네들이 바라보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뭐다? 각각의 존재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하는 행동이랑 친구들이랑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이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 그치? 이걸 좀 어려운 말로는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일종의 가면이라고 하는 이게 그리스어인가 아마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람은 뭡니까?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그 상황에 맞는 가면을 쓴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뭡니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식하고 있는 모습과 친구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인식하는 모습이 다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낱말로 이용해서 얘기하는 바로 뭐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존재면과 친구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존재면은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 여러분 대신에 세계라는 개념을 집어넣으면 결국 같은 말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마다 대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요 얘기를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해놓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중요한 거는 바로 뭡니까? 여기서 우리가 회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회화예술, 그림 그리는 거죠. 이거는 바로 뭐다? 세계의 다양한 존재면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회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꼴 바로 뭐다? 세계의 다양한 존재면을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세계의 다양한 존재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이꼴 바로 인식 주체들이 서로 다른 인식 조건을 통해 각각의 인식 틀에 따라 세계를 다르게 인식한 것을 다양한 존재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말은 이 말을 한 번 더 완벽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꼴 무슨 말이라고 할 수가 있다. 바로 회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은 예술가가 자신의 인식 틀에 따라
따라 세계를 인식한 세계의 존재면을 드러내는 예술이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카소 그림, 그죠? 피카소 그림을 보면 어때? 사람이 옆모습인데도 눈이 여기도 달려있고 막 하잖아. 그치? 왜? 피카소, 추상예술이라고 하는 면에서 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기에 비록 한쪽 눈과 코가 있지만 반대쪽에도 눈이 있다는 걸 그 사람은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피카소는 그런 추상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는가. 그런데 반면에 사실주의 예술을 하는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걸 중시하니까 어때? 한쪽 눈이 비록 실제로는 존재하지만 내 눈에 현재 보이지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 한쪽 모습만 그림을 그리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바로 내가 바라보는 세계, 즉 여기서 말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월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종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상을 어떻게 자신이 바라본 관점에서 그거를 예술로 그림으로 표현한 게 바로 회화예술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의식 수준이 성장함에 따라 인간은 점차 현실 세계의 현상 너머에 있는 형이상학적인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자, 이거는 형이상학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일종의 뭡니까? 현실 세계 너머의 것, 일종의 천상계, 그쵸? 혹은 신 등 이러한 존재를 일종의 형이상학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런 경향은 현대 회화에도 영향을 끼쳤으며 회화에서 현실 세계를 다루는 양상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현대 회화의 존재적 특징은 과학과의 비교를 통해 분명해진다. 자, 과학은 바로 뭐다? 존재면이 비교적 일의적 한 가지로만 본다는 겁니다. 과학은 한쪽 눈으로만 대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왜? 연구를 하는데 과학은 점차 누적돼서 발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앞전 사람이 이 현상에 대해서 연구한 거를 그대로 토대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추가로 연구해서 발전시키고 또 추가로 연구해서 발전시키고 하니까 요 개념은 오로지 모든 과학자에게는 또 다 똑같이 요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뭡니까? 한 존재면을 수직으로 파고들어 그 면을 심층적으로 드러내는 게 바로 과학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생물학은 종, 개체, 기관, 세포, 유전자 등 무수한 면들을 드러내나 이 면들은 넓게 보면 같은 면의 객관적 심층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왜? 동물이라고 하는 종, 그렇죠? 그 안에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개체가 존재하고 그 사람이라고 하는 개체 안에 바로 뭡니까? 눈, 코, 입, 그 다음에 내장 같은 이런 기관들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 기관들 속에 바로 뭐야? 세포라는 게 존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세포 속에 바로 뭐다? 유전자가 존재하는 결국은 한쪽 면으로 깊이 있게 바라보는 게 과학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드러내나 이 면들을 그렇기 때문에 넓게 보면 같은 면의 객관적 심층이라는 거죠. 그러나 현대 회화는 어떻다? 여러 존재면을 수평적으로 드러내는 게 바로 현대 회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똑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내가 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저 사람이 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는데 각각의 그림은 다 다르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왜? 바라보는 인식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존재면이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표현되는 그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보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자신의 인식틀에 맞추어서 대상을 해석하고 그에 대해서만 그냥 그리니까 사실 얘네들은 전부 다 모양은 다르지만 A, B, C 세 사람이 그린 건 사실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수평적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회화예술을 한번 정리했는데 이거를 이제 자,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플러스, 그렇죠? 자, 인간
의식 수준의 성장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로 인해서 형이 상학적인 것을 갈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현대 회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과학과 비교를 하게 되면, 그렇죠? 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 존재면이 일의적, 한 가지 존재면만 존재한다. 즉, 한 가지 존재면만으로 모든 과학자가 동일하게 인식을 한다는 말이고, 플러스 바로 뭐다? 한 존재면을 수직으로 파고들어 그 면을 심층적으로 드러내는 게 과학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렇죠? 현대 회화라고 하는 것은, 자, 근데 사실 이게 현대 회화의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알겠죠? 왜? 그림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하나의 사조만 유행을 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걸 중시했고, 알겠지? 중세 시대에는 신들을 그리는 것만 중시했고,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근대로 오면서 다양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요. 알겠죠? 그래서 현대회화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대회화는 바로 뭐다? 여러 존재면을 수평적으로 드러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존재면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면이 일의적이라고 하는 것과 여러 존재면이 서로 대조를 이루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존재면을 수직으로 파고든다는 것은 수평적인 것과 대조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럼 봅시다. 예를 들어 입체주의나 표현주의 회화를 보면 하나의 그림 위에 일상의 현실 세계와 상상에 의한 가능 세계가 혼재해 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상에 의한 가능 세계가 바로 일종의 형이상학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현실 세계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그렇죠? 그렇지?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던 전통 회화와 달리, 그렇지? 현대 회화는 변형과 과장을 통해 실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조합해 나간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는 다시 또 한번 뭐다? 전통 회화와 현대 회화를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보면 보자. 자, 전통 회화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전통 회화는 어떤 특징이 있다? 현실 세계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고자 했던 게 전통 회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현대 회화는 어떻다? 변형과 과장을 통해 실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들을 조합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요 밑에다 우리는 현대 회화와 전통 회화를 이렇게 대조를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전통 회화는 바로 뭐다?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재현을 했다면, 그렇죠? 현대 회화는 바로 뭐다? 변형과 과장을 통해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세계들을 조합했다. 바로 요 점이 전통회화와 현대회화의 차이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러한 현대회화의 추상성은 처음에는 혁신적이었으나 점차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처음에 이제 이런 그 추상화라고 하는 게 등장했을 때 굉장히 혁신적이었지만 지금은 뭐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다 추상화를 해서 이제는 누가 더 못 알아보게 그리나 약간 이런 그치 컨테스트를 하는 정도로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형태가 많이 자리를 잡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자, 추상의 강도가 더해질수록 현대회화는 실제 재현에서 더욱 멀어져 실제가 아닌 화가의 내면을 표현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상의 강도가 더해지면서 어떻게 현대회화는 실제의 재현에서 더욱 멀어져서 실제가 아닌 화가의 내면을 표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내면은 상상의 영역이기에 전통 회화와 달리 현대 회화로는 현실 세계의 존재면을 드러내기 어렵다는 인식도 생겼다. 그러나 현대 회화의 추상성에 대해 실제는 배제한 채 내면만 표현한 것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상상의 대부분은 바로 뭐다? 상상의 대부분은 현실의 경험에서 비롯되며 내면의 추상적 영역 또한 객관적 실제의 외면은 이질적으로 변형시켜 존재를 다양하게 드러내는 세계의 무수한 존재면 중 하나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뭐다? 현대 회화가 그렇죠? 추상적이어도 세계를 그렇죠?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아무리 내면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도 그 내면도 뭐다? 외면을 통해서 현실에 실제로 그 사람이 경험한 걸 바탕으로 그 이루어지는 것이 내면의 생각이라는 거죠. 아무런 계기가 없으면 그런 생각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면을 표현한 것도 결국은 현실의 연장선이다. 그 사람이 바라본 세계의 또 다른 존재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회화를 통해 접하는 다양한 가능 세계와의 만남은 우리를 현실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준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밑에다 또 이어서 적도록 합시다. 자, 현대 회화의 추상성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도 역시 전통 회화는 현실 세계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재현하는 걸 중시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와 달리 현대 회화는 변형과 과장을 통해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세계들을 조합을 했고, 자, 이때 추상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어떤 결과? 바로 실제의
재현에서 더욱 멀어지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화가의 실제가 아닌 화가의 내면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런데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죠. 그쵸? 자, 하지만 현대 회화가 그쵸? 추상적이어도 현실 세계의 존재면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 이유를 여기서 제시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 이유는 바로 뭐다? 상상의 대부분은 현실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꼴 바로 뭐다? 내면의 추상적 영역도 객관적 실제의 외면을 이질적으로 변형시켜 존재를 다양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죠? 이것도 역시 이꼴 바로 뭐다? 세계의 무수한 존재면 중 하나이기 때문에 현대회화가 추상적이어도 실제를 나타낸다. 세계의 존재면 중 하나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결론. 일종의 논술을 본 겁니다. 이거는. 알겠습니까? 현대회화가 추상적이어도 현실 세계를 재현했다고 볼 수 있는 이유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담은 글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나글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대중문화 예술과 일상의 구분 지우기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회화는 캔버스 위에 물감으로 색과 형태를 드러낸 가시적 존재이지만 회화의 의미가 창작자의 주관이나 감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점에서 비가시적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회화의 양면적인 성격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죠? 자, 회화의 양면적 성격. 그렇죠? 양면적 성격.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캔버스 위에 물감으로 색과 형태를 드러낸 가시적 존재라는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회화의 의미가 창작자의 주관이나 감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점에서 비가시적 존재,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회화는 가시적이면서 동시에 비가시적인 독특한 존재 방식을 갖는다. 자, 전통 회화는, 자, 여기서도 전통 회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전통 회화는 바로 뭐다? 회화의 가시적 속성을 통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속성을 통해서 객관적 세계의 외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 주목을 했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가글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지? 전통 회화는 뭡니까? 현실의 실제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뭡니까? 목적으로 했다는 거죠. 자, 이에 반해 현대 회화는,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전통 회화와 현대 회화를 역시 한 번 더 대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 회화는 바로 뭐다? 회화의 가시적 속성을 통해
화가의 비가시적 내면을 드러내는데 치중한다. 앞에 글에서는 바로 뭐다? 추상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습니까? 추상성. 자, 그래서 현대회화는 화가들이 자신만의 관념적 세계를 가시화한 결과물로서, 그래서 핵심은 바로 뭐다? 현대회화는 화가들이 자신만의 관념적 세계를 가시화한 결과물, 즉 가근에서 했었던 얘기를 빌려서 얘기한다면 이꼴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화가가 자신만의 인식틀로 인식한 세계의 존재면 중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결국 사실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그나마 이제 두 번째 글이 좀 더 이해하기는 쉽죠. 그렇죠? 자, 그래서 회화 속에서 객관적 실제는 주관화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관화라고 했지만 앞에 글에서는 추상화, 추상의 정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현대화의 화가들은 현실에서 목격하는 일상의 모습이 비대칭적이고 혼란스럽더라도 임의로 대칭을 만들거나 현실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현실적 허구를 표현해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모습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비현실적 허구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예술을 통해 현실이 추상화되는 과정에서 예술은 객관적 현실로부터 점차 멀어져 가는 경향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회화의 양면적 특성을 보게 되면 첫 번째, 회화는 가시적 존재라는 거죠. 바로 캔버스 위에 물감으로 색과 형태를 드러내죠. 즉 남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회화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비가시적 존재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뭐다? 회화의 의미가 창작자의 주관이나 감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다? 자, 전통 회화와의 비교를 통해 현대 회화의 특징을 파악을 해보면, 자, 먼저 전통 회화라고 하는 것은, 자, 회화의 가시적 속성을 통해 객관적 세계의 외면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데 주목을 했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가글의 내용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자, 가글에서 얘기했던 걸로 얘기한다면 바로 뭐다? 바로 현실 세계의 실존
실제를 있는 그대로 재현을 한 것이 바로 전통회화다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현대회화는 그렇죠? 화가들이 자신만의 관념적 세계를 가시화한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자, 그래서 위에 글로스 얘기를 하면 바로 뭐다? 바로 변형과 과장을 통해. 자, 요거는 이제 이 글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는 방법으로는 바로 뭐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만 주관화시키는 거죠. 일종의 비형식적 허구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변형과 과장을 통해서 바로 뭐다? 실제와는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조합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또 이걸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하면은 바로 뭐다? 바로 화가가 자신만의 인식 틀을 통해 인식한 세계의 존재면 중 하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일종의 내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현대회화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다. 바로 예술은 객관적 현실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경향이 발생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이거 모습을 이제 더 확장시킵니다. 나들은. 알겠죠? 자, 이러한 예술과 현실의 분리는 회화뿐 아니라 음악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과 현실의 분리는 그림뿐만 아니라 음악에서도 나타난다. 예술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음악에 사용되는 음은 현실의 무한한 소리 중 극히 일부이며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일반적 소리와 달리 균질적이고 세련되며 인위적인 배열을 따른다. 이렇게 음악도 일상 현실과 거리를 두며 그 정체성을 확보해 왔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음악에 사용되는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음은 현실의 무한한 소리 중 아주 극히 일부라는 거야. 당연히 우리는 현실에서도 피아노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뭡니까? 이것은 어떤 특징을 가진다? 일상에서 그냥 꽝꽝 두드리는 피아노 소리와는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일반적 소리와 달리 균질적이고 세련되며 인위적인 배열을 따른 게 바로 음악에서 사용되는 원래 음악의 모습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음악은 원래는 어떻다? 오히려 뭐다? 일상 현실과 거리를 두며 정체성을 확보했던 게 음악이라는 거죠. 오히려 회화는 어땠어? 원래는 일상과 또 동일했다는 거야. 실제를 그대로 재현하는 게 회화였잖아. 전통회화는. 그렇죠? 그런데 회화는 뭡니까? 현대로 오면서 추상성이 더해지게 되고, 그러니까 현실과 점점 더 어떻게 되어버렸다? 멀어져 버렸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것과 똑같은 형태인데 음악은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야.
음악에 사용되는 소리는 현실의 소리 중 일부긴 하지만 그 소리를 보다 더 세련되게 정제시켜가지고 만든 게 음악의 소리로서 원래는 현실의 소리와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형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 음악이 발전하면서 어떻게? 점점 현실의 소리를 음악에 집어넣어가지고 음악이 현실과 거리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예술의 흐름에 대항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는 예술가들도 있었다. 화가이자 음악가였던 루솔로는 일상현실의 기계 소리를 소음이 아닌 음악적 표현 대상으로 삼아 소음기계를 악기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현실의 기계 소리를 소음이 아닌 음악적 표현 대상으로 삼아 소음기계를 악기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작곡가 바레즈는 분절된 몇 개의 음만을 표현할 수 있는 일반적 악기와 달리, 그렇죠? 사이렌이 음과 음 사이에 분절되지 않은 무한한 음을 낼 수 있는 일상적 사물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사이렌으로 음악을 표현했다는 거죠. 자, 또한 작곡가 세페르는 바로 뭐다? 사람의 소리, 기계 소리, 자연음 등을 음향 오브제로 활용하는 구취음악을 창시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제시된 예는 전부 다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일상과 분리되어 있다. 음악이 그렇죠? 발전하면서 점차 일상의 소리가 음악에 사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과 음악의 거리가 오히려 가까워지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정리합시다. 솔직하게 말하면 요거는 딱히 정리할 내용은 많이는 없어요. 알겠습니까? 사실 요 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다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반면에 음악의 경우를 보도록 합시다. 음악. 그렇죠? 자, 음악의 경우를 보게 되면 자, 첫 번째로 화면 쪽에 흔들리죠. 그렇죠? 자, 음악에서 사용되는 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현실의 무한한 소리 중 극히 일부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음악에서 음은 바로 뭐다? 균질적이고 세련되며 인위적인 배열을 지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꼴 바로 뭐다? 일상 현실과 거리를 두었던 게 바로 음악에서 사용되는 음이라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이것이 그죠? 현대 음악으로 오면서는 그죠? 바로 일상의 소리를 음악에 이용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일상 현실과 음악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구분이 모호해지더라 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지? 그럼
더 이상 이제 이게 음악의 소리인지 음악에 사용된 소리인지 실제 현실에 사용된 소리인지 구분하기가 힘들어졌다는 거죠. 방금 얘기했듯이 사이렌을 음악에 이용해가지고 그럼 그 사이렌 소리만 들었을 때 우리는 이것이 음악의 일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렇게 점차 음악과 현실의 모습이 오히려 그 혼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게르노트 뱀에는 예술의 영역을 일상적 삶으로 확장하려는 이러한 노력을 확장의 미학이라고 일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게르노트 뱀에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뭐다? 예술의 영역을 일상적 삶으로 확장하려는 이러한 노력을 뭐라고 했다? 확장된 미학이라고 했다. 자, 그래서 뱀에는 예술의 미적 경험이 일상적인 맥락에서 분리되어 예술가라는 특별한 존재에 의해 창조되는 특정한 미적 대상에만 국한된다고 보는 기존의 미학을 비판하며, 즉 기존의 미학은 어떻다? 기존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예술가라는 특별한 존재에 의해 창조되는 특정한 미적 대상에만 국한된다라고 하는 게 기존의 미학이고, 그쵸? 즉 이 말은 이꼴 바로 뭐다? 일상과 예술은 다른 것이다 라고 인식하는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고 바로 뭐다? 예술이 창작되고 수용되는 미적 경험이 일상적 현실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오는 게 바로 뭐다? 확장된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이거는 게르노트 뱀에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확장된 미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예술의 영역을 일상적 삶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을 얘기하고, 그렇죠? 즉 예술과 현실을 뭡니까? 보다 더 가깝게 만들려는 노력을 확장된 미학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존의 미학은 어떻다? 그렇죠? 자, 예술가라는 특별한 존재에 의해 창작되는 특정한 미적 대상이라고 봤는데, 이것은 정리를 하게 되면 바로 뭐다? 바로 일상과 예술이 다르다는 인식이고, 그렇죠? 자, 이것을 기존 미학을 뱀에는 어떻게 했다? 비판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뱀에는 뭐라고 주장했다? 바로 예술이 창작되고 수용되는 미적 경험이 일상적 현실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즉 뱀에는 바로 뭐다? 이렇게 예술의 일상적인 것을 뭡니까? 도입하려는 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면 진짜 완전히 끝이에요. 그죠? 자, 오늘 나눠준 교재를 보면은
뒤에 쌤님이 한 번 더 분석되어 있는 자료도 집어넣어놨고, 알겠죠? 그리고 뒤에는 또 변형 문제도 다 집어넣어놨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석되어 있는 것도 한 번 더 쭉 읽어보고, 알겠죠? 그리고 정리된 것도 한 번 더 보고, 최대한 오늘 쌤님이 정리해준 것만 좀 더 어느 정도 약간 외우듯이 공부하면은 아마 시험 칠 때도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독서 지문을 굳이 다 읽을 필요가 없거든요. 지문은 거의 다 똑같거든요. 지문은 무조건 똑같이 나와요. 다만 뭐 기흥, 니은, 디귿 이렇게 표시된 것만 좀 다를 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리된 걸 어느 정도 머릿속에 암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낚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함정에. 알겠죠? 그래서 나중에 변형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하면은 아마 확실하게 여러분들 지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남은 시간은 조금 복습하다가 마무리하도록 합시다.